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논리학 2편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1편에서는 논리학의 기원, 그리고 로고스에서 이어지는 로직, 여기까지 흐름들, 그렇죠? 그리고 또 명제란 무엇인가, 명제 정의, 또 명제가 가져야 될 어떤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2편에서는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논증, 전개, 방법, 뭐 크게 귀납과 연역이겠죠. 별거 없습니다. 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그 논리학은요, 진짜로 어렵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리학, 논리학, 뭐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은요, 이런 학문들은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 머리가 빠개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뭐 따지고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설명을 다들 너무 어렵게 해서 이걸 강의를 준비할 때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문제를 푼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울까요? 네. 하여튼 일단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인데요. 자, 크게는 두 가지만 할게요. 반대와 모순입니다. 반대와 모순. 왜 두 개를 이야기할까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은 여러분 싹 다 수능이나 혹은 모의고사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지 그것을 벗어난 내용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모순, 반대. 그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논리학에서 보면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좀 차이가 있는. 굳이 예를 들자면 이거랑 진짜 똑같은데요. 여러분, 물리에서 힘의 평형, 요거 기억납니까? 힘의 평형?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작용, 또 반작용이 있었죠? 요거 작용 반작용 기억나나요? 우리 이거 두 개 가지고 엄청 헷갈렸잖아요. 힘의 평형은 뭐다? 작용점이 몇 개? 한 개. 이렇게.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몇 개? 두 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림으로 나타내냐면은 이거 작용점이 하나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힘의 평형. 그렇죠? 뭐 이로 가겠네. 이거 기니까 이게 더. 자, 얘는 작용 반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에게 주는 힘이고요. 힘의 평형은 한 장요점을 놓고 서로 당겨주는 힘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상쇄되는 거죠. 힘의 평형은. 자, 요게 바로 반대와 모순의 개념과 진짜 똑같습니다. 요게 모순, 요게 반대예요. 쉽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봤을 때 이 개념이 정말 딱 맞아요. 딱. 알겠죠? 요 개념이.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려워하면 안 돼요. 자, 모순이란 건 뭐냐면은, 자, 흔히 얘기하는 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했어요.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는다 했어요. 네. 이 명제 사이의 관계는 반대가 아니고 모순입니다. 알겠죠? 딱 끊어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진리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P이면 Q이 됐을 때 이 Q가 논리에서는 진리값이란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알아만 두세요. 알아만. 소크라테스란 어떤 P의 명제라고 봤을 때 사실 한 문장을 P의 명제로 보진 않는데 설명을 쉽게 하고자 예를 든 거예요. 자, P는 똑같은데 Q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한 작용점, 소크라테스라는 작용점은 하나인데 결과값, 진리값이 반대야. 이런 게 바로 모순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쉽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럼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모순의 어원과 동일합니다. 사실 모순이 모순 관계가 아니고 반대 관계죠.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창모자에 방패순자래요. 한문은 잘 몰라서 못 쓰겠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자, 창모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었대. 그 창,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장사가 이 두 개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팔았대요. 자, 근데 그걸 듣는 똘똘한 한 청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창을 가지고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떤 게 이겨요? 라고 했을 때 이 무기 장사가 할 말을 못했던 거지. 왜요? 아니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는데 그 어떻게 하라 그걸. 이런 관계가 여기서 나온 말이 모순인데요. 이게 모순의 어원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반대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창은 방패에게, 또 방패는 창에게, 이렇게. 이러면 이 명제는 맞고 이 명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서로 관계를 보면 어떻게 돼요? 반대 관계죠. 결론은 둘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반대 관계입니다. 이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작용점이 하나일 때 서로 이 진리값이 완전 다른 경우는 모순, 그리고 반대 관계는 말 그대로 작용점이 바로 두 개라는 거죠. 이 차이예요, 사실. 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설명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낸 설명이지만 참 잘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논증 방법. 논증의 방법. 요게 있는데요. 크게 우리 연역법 혹은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헷갈리는 친구도 많고, 연역법, 귀납법 뭐지? 라고 하면서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별게 아닙니다. 그냥 딱 할게요. 딱 쉽게 그림으로 나타낼게요. 큰 거에서 큰 거 안에 있는 작은 거, 요게 연역법이고요. 작은 거 해서 큰 결론을 만들어내요. 이게 귀납법이에요. 이렇게. 자, 요게 설명이거든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까요? 자, 요거를 대전제라고 보면요. 한번 또 그려줘야지. 얘를 소전제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바로 결과값, Q값이 되겠죠? 진리값이 되겠죠? 자, 귀납법은 뭐냐면 요게 예시죠. 예시. 그래서 일반적인 결과 Q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게 바로 귀납법이죠.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대전제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어떤 결과값,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연역법이고, 귀납법은 일반적인 사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결론을 얻어내는 게 귀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쉽죠? 여기서 연역법의 한 종류가 바로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법이 3단 논법이다? 그거 좀 애매하다. 3단 논법은 연역법이다? 그건 맞죠. 뭔 소리냐면 연역법 안에 3단 논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렇게 더 크죠. 연역법의 범주가. 그러니까 큰 거에서, 큰 범위에서 작은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면 일단 연역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그거 자체를.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 중에 하나의 예를 3단 논법으로 드는 건데요. 뭐 연역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큰 거에서 작은 걸 만들어내는 거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흔히 말하는 거, 연역법의 종류 중에 하나. 사람은, 그거 들어봤죠? 뭘까요? 죽는다. 알죠,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은 죽는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왜 논리에서 맨날 소크라테스 나올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예를 들고서도. 자,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됐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게 바로 3단 논법이고, 그리고 또 연역법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P는 Q예요. Q는 R이에요. 고로 P는 R이에요. 요게 바로 3단 논법. 3단 논법 예를 잘못 들었나? 딴 거 진짜 쉬운데? P는 Q고 Q는 R이니까 고로 P는 R이다. 이거 수학 시간에 했던 거죠. 이런 게 연역법이에요.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연역법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로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이거 아니다. 죄송해요. 개연성.
타당성은 다음에 나와요. 죄송합니다.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이 개연성이 뭐냐면은 대전제와 소전제 그리고 결론 사이에는 개연성,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귀납법과 연역법은 논증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논증법이 좋다 라는 기준을 정할 때 같은 기준으로 이 두 개의 논의법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평가를 할 때. 왜? 아예 다른 개념이니까. 마치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기준은 전혀 다르죠. 또 남성미와 여성미를 보는 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남성미를 여자한테 적용하면 이상이잖아요. 또 여성미를 남자한테 적용하면 이상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연역법은 얼마나 이 전제가 개연성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연역법을 평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초식 동물은 풀을 먹는다. 그렇죠? 했어요. 토끼는 풀을 먹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토끼는 초식 동물이다 했어요. 이런 거 연역법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바꿀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돼지는 풀을 먹지 않는다. 안 먹는다. 그러므로 돼지는 초식 동물이다. 이런 게 있다 칩시다. 다 틀렸죠 이거. 1차와 2차 내용의 개연성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초식 동물은 풀을 먹는다. 돼지는 풀을 안 먹는다. 이게 뭔 소리죠 이게? 전개가 이상하죠? 전혀 개연성이 없잖아요. 이런 건 잘못된 연역법의 논리 전개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법은 뭘로 따진다? 개연성으로 따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연역법 쉽죠?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가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도출해내는 게 바로 연역법이다 했습니다. 됐죠 여러분? 쉽죠? 넘어갈게요. 자, 귀납법은 뭐냐면 작은 사실들을 엄청 실험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런 방법을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사실. 그래서 과학에서는 가설을 세우죠. 가설. 이럴 것이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험을 계속하죠. 또 발레도 실험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이게 바로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귀납법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까마귀는 검다 했어요. 그래서 수만 마리의 까마귀를 다 봤어. 결국 그러므로 까마귀는 검다 했어요. 이렇게. 근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왜요? 돌연변이 흰까마귀가 진짜 나타나 버렸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아니다 꽤 오래전에 기사로 본 것 같아요. 사진 딱 찍어가지고 흰까마귀를. 그러므로 이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겠죠. 이렇게. 하지만 흰까마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답인 명제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귀납법을 얘기할 때는요, 이 얼마나 타당한지, 실험의 내용과 횟수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진짜로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귀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뭐가 귀납법이냐면 시약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험을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왜요? 만약에 약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누군가는 그 약을 먹고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여서 좀 안 좋게 됐어. 그럼 그 약은 잘못된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다 잡아내 가면서 모두에게 맞는 약을 찾아내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엄청난 실험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겠죠. 이런 게 귀납법. 알겠죠, 여러분들? 귀납법이 뭔지 알겠죠? 근데 귀납법은 이 실험들 간의 타당성, 얼마나 이게 맞느냐를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게 칠면조의 역설이라는 말을 좀 하긴 하는데요. 1년 동안 이 주인이 아침 9시에 칠면조에게 밥을 줬어요. 아침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칠면조는 365일 2년 동안을 계속해서 아침 9시만 되면 밥을 주니까 주인이 9시 나타나면은 밥 주겠지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9시 밥을 줬으니까. 자,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그래서 칠면조는 9시에 주인이 나타나자 반겼겠죠. 왜? 밥을 주는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칠면조를 잡는 날이었다는 거죠. 왜? 추수감사절날 칠면조 잡아야 되니까. 요게 바로 칠면조의 역설이자 귀납법의 모순을 나타낸 거긴 한데요.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해 왔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에서도 밥을 준다는 보장은 없죠. 일반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실험을 했다 해서 그게 완벽히 맞다라는 타당성은 없어요. 무조건 절대적인 진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진리는 도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귀납법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사실 고전 논리학에서는 연역법이 귀납법보다 우수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연역법은 그 안에서 돌아 대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해낼 뿐이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험주의론의 선구주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하면서 귀납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미친 듯한 실험, 그리고 일반화, 그리고 거기서 결론을 내고 새로운 사실을 접근하죠. 이게 현대 논리학의 주류가 됐죠. 과학의 흐름이 됐고,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귀납법이 연역법보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이 얘기 왜 할까요? 시험에 나오니까 얘기하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논리학 이런 용어에 대해서 또 어떤 지문의 흐름을 타고 설명을 쭉 해본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들으면 지문이 생각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강의 흐름을 짜봤는데요. 논리학 결론은 깊이 들어가면 어렵다. 그리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진짜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학을 뭐 공부해서 시험 보고 100점 맞고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고 국어 배경 지식을 쌓는 선에서 쉽게 공부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강의 듣고 한번 들어봤네. 아,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알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